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던 경제가 또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등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죠. 미국에서는 팬데믹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이러다가 다시 꺾일 것 같은 조짐도 보이고, 요즘 이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끼리도 논란과 토론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좀 꺾일 거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조정장이 올 거라는 주장도 있고, 또 백신을 많이 맞고 있으니까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될 거라는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경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가 큰 변화가 생겼죠. 혼자 밥 먹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이 꽤 잘 팔리기도 하고요. 도쿄 올림픽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일상도 꽤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점심 문화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또 다른 시스템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달라지고 있는 일본의 점심 문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까지는 경기가 잘 반등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 아니면 다시 하강하게 될지, 아마 이게 투자에도 제일 포인트가 될 거고 관건이 될 거고, 뜨거운 토론 주제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저희 화요일에 센터뷰 맡아주시던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 리서치 센터장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좀 길게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초청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도 질문 많이 받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네, 특히 금리는 지난 1분기에는 1.77%까지 미국채 10년이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1.15% 찍고 1.2 예. 급락해가지고 예. 이러면 경기 이제 더블 딥이나 경기 침체가 오는 거냐? 금리 하락은 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만 봐서는 지금 피난 가야 되는 그런 금리예요. 네, 옛날처럼 예. 다시 뭐가 상황이 나빠지는 거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미국 주식 등등은 계속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고 오르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건 그 채권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지금 일단 채권 투자자하고 주식 투자자들은 좀 다른 입장,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시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정상화를 자꾸 딜레이 시키고 있고, 우리는 네. 지금 단계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실 아직 피곤함이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좀 빨리, 그다음에 유럽도 정상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봉쇄 다 해제할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전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 경기가 별로 예상보다 살아나지 못하고 안 있어가지고, 좋아져서. 예. 그다음에 미국도, 특히 미국은 북동부보다는 남동부 쪽, 네. 플로리다 이쪽에 백신 많이 맞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게 문제가 다시 거세게 올라가고 있어서 예. 그 회복이 좀 딜레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는 거 하고, 예. 채권 입장에서는요, 좀 길게 봤을 때 이 코로나19 이후에 작년에는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올해는 그래도 플러스로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정상화라고 하는 게 네. 아주 브라이트한 이제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별거 아니냐? 여기에서 네. 주식과 채권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요. 네. 18년, 19년에 우리나라 경기도 그랬고 글로벌 경기도 실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자, 그래서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중. 그렇죠. 그 당시에도 경기 좋지는 좋지 않았었죠.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금리 저성장이 뉴노멀이라고 그랬잖아요. 뉴노멀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고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좋았다가 자, 인플레이션과 함께 엄청난 성장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지만, 예. 채권 투자자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올라가봤자 네. 이게 그렇게 높은, 특히 올해보다는 상당히 낮아지겠죠, 성장이. 네. 그리고 2020년대를 봤을 때 그리 높지 않은 성장이, 예를 들어 중국도 옛날에 10%, 8%, 6% 나왔지만 지금은 예. 이제 5% 성장도 자, 점점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고성장은 언제나 어렵고 음. 저성장 또는 그보다 뭐 약간 근데 이게 돈을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정부가 네. 쏟아 부었는데도 그래서 부채가 네. 이렇게 높아진 상황인데도 그 별로 낮은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 지금 금리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안 좋을 거다 앞으로도. 네, 그런 장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안 좋던 경기 코로나 겪었다고 좋아질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하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진다 하고 주장하는 근거는 예, 또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 막 무지하게 좋아진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투자한 종목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테크주죠.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이끄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경제와 달리 주식 시장은 경제를 다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대기업들은 이 상황이 나쁘지 않고요. 어떨 땐 되게 좋은 데들도 있고 예, 예. 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되게 어렵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그 중에서 좋은 대기업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 전반으로 보면요. 앞으로 2020년대에 보면은 이게 어떤 혁신을 끌고 가는 이런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그다음에 이익도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 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견 기업이나 그 밑에 있는 그 기업들을 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예. 끌고 갑니다. 예. 옛날처럼 부도율이나 이게 높지가 않은 게 지금 계속 끌고 가고 네. 여기서 정리하고 이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2008년 같으면은 많이 부도들 내기도 하고 해서 부도율이 높아졌는데 네. 지금은 전 세계 부도율이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이제 되게 좋아지는 회사와 안 좋아지는 회사들의 공존이 될 가능성이 2020년대 10년 동안에 되니까 이게 그 좋아지는 회사 위주로 쭉 성장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 예상되는 둘 거죠. 다 말이 맞기도 맞네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투자하시는 앞으로 불경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의 말도 설명하신 대로 맞고 그러나 그럼 주식 시장이 죽겠느냐 하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큰 회사들은 오히려 양극화의 수혜를 받거나 거기는 또 나름대로 계속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을 산다는 논리도 틀리지 않는 것 같고 양극화의 결과로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다 오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예. 채권 시장은 실은 경제 전반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가를 연구를 주식 쪽이 더 많이 하냐, 채권 쪽이 많이 하냐 보면은 네. 실은 채권 쪽이 더 많이 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는 정부죠. 정부는 예. 주식은 발행하지 않죠. 근데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국채. 예. 그래서 이제 무디스, S&P 같은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의 등급 이게 실은 국가 등급이 아니고요. 예. 정부의 등급입니다. 그렇죠. 예. 그 나라 정부. 정부죠. 그래서 소버린 레이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가라는 컨트리 개념이 아니라 실은 예.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등급. 그래서 저희 채권 쪽에서의 분석의 핵심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 뭐 바이든 정부, 뭐 인도의 모디 정부, 예. 그전 정부보다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은 국가라도 예, 그래서 채권의 어떤 지향과 지금 주식 시장의 지향이 좀 상당히 틀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라별로도 양극화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앞장서서 경기 회복도 잘 하고 있고 백신도 잘 맞고 있는 편이고 안 되는 나라들은 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그 테이퍼링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다고 하죠. 예. 예. 8월에 잭슨홀에서 혹시 얘기할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할까? 뭐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9월에 혹시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테이퍼링 자체도 2013년 여름에 아주 난리가 났던 버냉키 쇼크. 수도꼭지를 잠근다 그랬다가 아주 신흥국 죄송합니다. 신흥국이 되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죠. 네. 프라이자일 5도 있었고. 근데 2021년에 이 테이퍼링은 상당히 다를 걸로 보는 게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예. 신흥국이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 당시 테이퍼링 할 때는 예전에는 예. 2007년 8년의 위기가 네.
선진국에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미국, 유럽 그 CDO 갖고 있다가 금융기관들이 예, 망하고 예. 그때 신흥국이 괜찮았습니다. 탄탄했어요. 네.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음, 그래서 양적 완화로 미국과 유럽에서 푸니까 음. 이 돈이 신흥국으로 몰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2008, 9, 10, 11, 12 예. 신흥국 주식, 채권, 환율 엄청난 강세가 나와서 돈 들어오지 말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괜찮으니까 이 신흥국 중산층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하죠. 수입을 엄청나게 합니다. 예. 이러니까 경상수지가 수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점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적자가. 환율이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점점점 커지는 가운데 버냉키가 테이퍼링 한다 그래가지고 자본이 유출된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던 게 2013년의 케이스입니다. 예, 예. 지금은 어떨까요? 아까 그래서 그 2013년에 그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커서 외환 유동성 위기로 될 거다. 예?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뭐 터키, 남아공 위험한 나라 5개, 프레젤 5. 예. 근데 근데 2020년, 21년 지금은 이 전부 다 안 좋았지만 신흥국이 더 타격을 받죠. 요즘 그렇죠. 백신 예. 접종도 많이 안 되고 또 어렵고 막 그래서 신흥국 쪽은 지금 완전히 좀 상당히 어려워서 중산층이 수입은커녕 뭐 하여튼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오히려 약세가 됐고 양적 완화로 푼 돈은 신흥국으로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제 생각에는 이 버블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곳이 가상화폐. 그게 제일 컸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먼저 좀 움직인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 테이퍼링 있는 것 한다고 같고. 하니까 그 시장이 먼저 빠지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버블이었냐? 지난번에 신흥국, 이번에는 음. 가상화폐와 그 미국이나 여러 주식 중에서 실적 뒷받침이 안 되는 곳들. 예. 그다음에 채권에서는 하이힐드 중에 일부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신흥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오르지도 못했다. 네, 그래서 예. 중산층이 수입도 못했죠. 그다음에 수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환율이 작세였기 때문에 잘 됐죠. 예.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요. 신흥국들은 예. 네. 안 좋은 흑자가 나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수입이 예. 적고 예. 수출이 많이 되는 그런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수지 적자 폭이 작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위기라고 볼 만한 나라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중에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는 이제 터키처럼 물가는 무지하게 높고 자 성장은 안 되고 예. 그 정부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런 나라들이 위험할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위험한 거고요.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요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을 때 좀 흔들리긴 하도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예. 오히려 신흥국 투자의 기회로 보는 게 신흥국 채권. 채권이든 뭐 주식이든 요게 아마 올해 하반기에 있을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발생의 전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럼 신흥국들도 백신이 보급되고 하면서 좋아질 걸로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있겠고요. 내년에 좀 더 좋아지겠죠. 예. 경제 회복도 그렇고. 예, 근데 그게 또 그 좀 길게 봤을 때는 예. 그 나라들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바로 2019, 18년을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체 동력이 떨어져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길게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남미에 예. 있는 나라 몇 개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죠. 전반적으로는 요즘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럼 투자 대상은 어떤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지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지표들을 좀 볼 텐데 뭐가 좀 요즘은 자꾸 눈에 띄고 혹은 관심을 끌게 하는 지표인지 주로 뭐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통계들 쏟아지는 것 중에 센터장님은 뭐가 좀 눈에 그리고 들어오십니까?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해석을 약간 채권 위주로 하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제조업 PMI라고 이제 그 제조업 경기 모멘텀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게 고점을 통과한 것 같다. 지난 올해 한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예. 여기 정점을 통과한 게 지금 정점 논란이죠. 피크아웃 논란이죠. 경기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인데 그렇다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달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다음 달이 좋고 하던 그 승승장구의 분위기는 꺼졌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매크로 모멘텀이 피크아웃 하고 있다는 거가 그 이제 위험 자산 쪽은 좀 부담인 거죠. 예. 쭉쭉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기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지원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미국에서 보니까 보통 때보다 가처분 소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뭐 막 산 겁니다. 자동차도 샀고요. TV도 가구. 샀고 가구 뭐 이런 것도 샀고 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PMI 지표에서 제조업 PMI가 그동안 상당히 계속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안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뭐냐? 그보다 덜 이제 소비했던 게 뭐냐? 이제 여행, 뭐 서비스 이런 거겠죠. 호텔, 그죠? 항공 서비스 등등이라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비스 쪽으로 가봤자 실은 저희가 작년에 제가 휴가를 어디 못 갔는데 예. 올해 2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작년에 못 먹었다고 예. 올해 2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고, 그죠? 그 등등 때문에 전반적인 이 지표는 둔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올해가 피크, 네. 내년부터는 정상인데 이게 상당히 그 기저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떨어지는. 물론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네. 자,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을 상해서 얼리 사이클이 있고요, 미드 사이클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레이트 사이클은 이제 침체 들어가기 전이니까 예. 채권 사야 되고 금이 떨어질 거고 안전자산이 금 사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죠. 예. 얼리 사이클이면 이제 뭐 막 살아나니까 주식도 사야 되고 네. 뭐 자 구리 사야 되고 막 그러죠. 지금은 어떤 사이클입니까? 미드 사이클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전체 파티로 치면 한 전반전은 끝나가고 네. 후반전 파티 시작되기 전쯤. 그러면은 네. 이게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쯤쯤 가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주식 좋은 거 투자하시는 거는 뭐 그거는 뭐 항상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금리가 여기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는 4분기 정도에 많이 오를 거로 봅니다. 왜요? 왜 요즘 뭐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경기도 안 좋을 내려갔는데, 거라고 하는데 예. 왜 금리가 오를 근데 거라고 이제 보세요?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테이퍼링도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가도 약간 저기 기저효과로 올라가서 내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예. 높습니다. 생각보다는 물가가 계속 높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기 회복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이제 우리 인프라 투자한다고 국채도 발행을 많이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정상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채권은 이렇게 올해 말 내년 초쯤에 2% 또는 한 1.89 정도의 미국채 10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회사채는 3, 4, 5%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식으로만 몰려갈 게 아니고 일단 자산 배분해서 다시 채권으로 좀 투자를 하자. 또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시면요, 주식시장은 박스였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뭘 많이 했냐면 중위험 중수익 투자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실은 대세였었어요. 채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1년 딱 주식이 좋았던 거죠. 레벨업이 됐죠. 네.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박스에 좀 갇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미드 사이클에서는 예. 중위험 중수익 자산으로 조금 주식보다는 안전하면서 예. 한 뭐 5% 6%의 좀 안정적인 수익을 줄 만한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가 대표적인 있습니까? 케이스가 그런 게? 이제 글로벌 리츠 네. 예. 이런 거를 많이 보고요. 부동산 그다음에 단자 아까 투자. 이제 원자재에서는 저희는 금보다는 구리를 말씀드리는 게 이 네. 금이 레이 사이클에는 좋습니다. 후반에는 좋아요. 경기 침체 이럴 땐 좋습니다. 그 파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근데 네. 앞부분에 안 좋아요. 특히 미드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제가 지나가다 방송을 들었는데 그 금 추천하시는 분이 요즘 많이 있던데 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금이 테이퍼링에 무지 취약해요. 2007년, 7년, 8년에 예. 위기 때 급등했다가 1900 갔다가 이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나서 급격히 떨어져서 1400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헤매다가 지난번 레이스 사이클 후반인 2018년 정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예, 예. 그래서 금은 지금이 아니고요. 좀 나중에 훨씬 더 떨어지고 나서 이게 저 100년 뭐 그다음에 뭐 한 50년 이렇게 와서 전쟁도 있었고 뭐 우리가 금태환 정지도 이런 여러 가지 격변기를 겪으면서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너무 시기열이 길고요. 한 10년, 보기에는, 20년 사이클로 보면은 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아래 말씀드린 구리가 네. 경기 회복과 미드 사이클이 하나 있고요.
말씀드린 친환경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환경 시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재료로 쓰일 거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금보다 구리가 요 미드 사이클 시간대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네.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이클, 이번 파티가 지금은 그러면 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올 중간쯤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시작은 언제 한 파티입니까? 시작은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예. 코로나 작년 19가 아주 본격적으로 금융 시장을 망가뜨렸던 게 3월이죠. 그때를 이제 시작된 걸로 보고 그때를 바닥으로 이제 바닥- 보는 거죠. 바닥이라면 바닥에서. 전반전 초반으로 보는 겁니까? 그죠? 예.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예. 네, 해서 이제 작년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이제 초반이었고 네. 올 초, 작년 말 올 초가 리플레이션 기. 그래서 예. 지금 미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럼 뭐 한 그렇게 내년 판단합니다. 봄쯤 되면 하여튼 이 사이클은 또 끝난다는 그런 정도의 사이클이네요. 그 사이클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이게 요즘 길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대부분 짧아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소 사이클과 장기 사이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센터장님은 뭐 이런저런 변수들도 있고 있겠으나 네. 전반적으로는 회복세를 가정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경제 분석을 하자면은 그렇고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길게 볼 때는 예.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인 문제가 앞으로 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연간시어서 한 10년치 이렇게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항상 있는 변수니까 늘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변수고 예.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터트리고 올리고 하면서 이벤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했지만 네. 바이든은 자기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실무진을 통해서 서서히 중국을 목을 이게 죄는 예.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금융시장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리스크라고 그 변수는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예. 여쭙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저성장 저금리였잖아요. 그동안.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 직후부터의 사이클, 요 게임은, 요 파티는 괜찮아질 거고 회복은 된다는 건데 어디까지 회복될 건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경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성장 저금리가 그거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깔리는 거예요라고 하면 지금 회복되는 게 뭐 얼마나 회복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코로나 다를 것 전보다 같은데 더 어떠세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더 성장은 더 떨어질 거고요. 예. 중국도 그렇고 10% 6%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사이즈가 예, 커지면서. 예. 물가는 그때보다는 오를 것 같습니다. 약간. 왜냐하면 예. ESG 또는 뭐 우리가 뭐 환경 사회적으로 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최선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니라 차선을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비용을 높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렵죠. 경기는 그때보다 성장은 나쁘고,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오를 것이고 네. 변수는 많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더 많이 생겼고. 그- 경제 분석만 하다가 예. 정성적인 게 더 많아져서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럿이 모여서 먹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특히 혼자 밥 먹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그냥 느끼고 있었어요. 네, 과거에도 그랬죠. 혼자 예. 이렇게 바처럼 앉아서 음, 식사를 하거나 팬데믹 이전에도 예. 또 많아봐야 두세 사람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거나 하기보다는 1, 2인용 테이블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되면서 락다운이 된 시기가 일본은 꽤 길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았고 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네. 또 출근을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식당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하. 주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려면 또 반찬해야 되고 집에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 수가 증가했는데요. 예. 이 편의점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평소에는 식당도 갔다가 이렇게 네. 도시락도 싸다가 또 뭐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편의점으로 몰리니까 네. 도시락 업체들도 다 편의점 납품하려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편의점을 찾아가면 조금만 늦어도 도시락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네, 수량을 못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이 이제 일본 내에 점심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편의점 말고 편의점에 또 대안. 네, 집에서 그렇죠. 싸우기도 불편하고 편의점 네. 가면 금방 품절이고 네, 식당 문은 닫았고 밥은 먹어야겠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오피스 오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작년에 이제 시작돼서 이 오피스 오칸이라고 하면 오칸이라는 뜻이 어머니, 오카상 하면 어머니라고 하는데 오피스 오칸. 네, 예. 네. 그 사무실 어머니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무실에 설치한 냉장고에 매일매일 반찬이 도착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넣어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구매했던 반찬이 예. 이제 회사 냉장고 전용 냉장고가 생기면서 거기에 백엔을 이렇게 넣으면 네. 거기서 원하는 걸 꺼내가지고 모든 그 반찬이 다 백엔이래요. 그 밥은 집에서 싸와요? 밥은 싸우는데요. 예. 밥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밥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굳이 네. 편의점 달려가지 말고 네.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뭐 한 20인분이든 30인분이든 대충 아니까 네. 회사에서 사다 놓을게 100엔씩 내고 사 먹어 그건가요? 그렇죠. 오. 네. 근데 초기에 오피스 오칸의 모습은 그 어떤 뭐 IoT랑 연결돼서 뭐 페이로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저금통처럼 위에 딱 부착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저금통 같은 게 있어서 예.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100엔짜리 동전을 넣고 직원이니까. 거기서 네, 예. 꺼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 업체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 어떤 메뉴들을 좋아하는지 네. 수요 조사도 하고 또 그 반찬도 계속 바꿔주면서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 오칸이 이게 그냥 그 회사 사장님이 네, 직원들 뭐 하는 게 해달라니까 아니라 알아서 그냥 본인이 가서 사오거나 아니면 박 과장 보고 사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점심시간 되기 전에 미리 채워주고 또 떠나고 하는 그런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군요. 네, 오피스 오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그 전용 냉장고도 설치를 하고요. 네. 그 냉장고를 열면은 여러 가지 뭐 생선구이부터 또 뭐 달걀말이 뭐 이런 것까지 국까지 다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찬을 한 3-4가지 정도로 밥을 먹겠다라고 하면 네. 밥만 싸우면은 한 3-4천 원 정도에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반찬 거죠. 사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보통 편의점에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선구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생선구이가 한 조각 그 구이가 300엔 정도 한대요. 편의점에서는 네, 그럼 한 3,0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 오피스 오칸에서 제공하는 그 생선구이는 한 덩어리에 1,000원이니까 100엔이니까 더 편의점보다 싸군요. 네, 저렴하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점심 그 시간이 보통은 1시간인데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1시간인데 사실 1시간도 좀 짧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 가서 기다리고 먹고 예, 나면 그냥 그렇죠. 빨리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란 직원들 말이에요. 입장에서는 매우 짧고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꽤 길고. 네. 근데 일본에서 이 식당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데 이 일본의 점심시간이 1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사장이나 이런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점심시간이 40분에서 45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으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나 또는 이런 점심시간이 짧은 기업들한테는 이런 오피스 오칸이나 이야.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거였습니다. 발빠른 대응하는 업체네요. 발빠른 네. 대응을.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럼 오피스 오칸이죠. 내일부터 저희 회사도 반찬이랑 밥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초기에 처음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설치 비용이 한 5만 엔 정도 들고요. 한 50만 원. 뭘 설치해 주는데요? 냉장고랑 이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냉장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준다. 네. 그리고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이게 이제 IoT로 결합이 돼서 예. 페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인페이나 페이페이 신용카드 이런 거를
연동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제를 해야지만 예전에는 그냥 양심에 맡겼다면 예. 이제 1년 만에 이런 시스템 그 결제 시스템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냉장고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용이 초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가 되고 월 또 유지하는 비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월 회비를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알아서 이제 구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보다는 좀 큰 기업이나 그렇겠어요. 그런 예.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오피스 오카는 처음에는 반찬만 중심적으로 하다가 이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채소로 먹고 싶다, 샐러드로 네. 먹고 싶다, 뭐 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채소만 먹겠다, 주스만 음. 먹겠다 이런 니즈들이 생겼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피스 대 야사이라고 해서 채소를 또 서비스해주는 또 그 제품이 또 따로 생겼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이 서비스가 메뉴에 따라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 현재 일본 내에서 이 오피스 오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약 2,700개 기업이라고 해요. 이 오피스 대 야사이라고 하는 채소 야채 주로 중심으로 주는 것도 이 오피스 오칸의 네. 또 다른 메뉴. 네, 맞습니다. 오, 독점 기업이네요. 회사 점심 시간을 네. 지배하는. 네. 그래서 이 점심 시간에 그 투자하는 비용이 네. 일본에도 MZ 세대들이 점심에 쓰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까워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초년생들의 월급이 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특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도 많이 비싸고 물가도 비싸다 보니까 네. 점심 비용으로 내가 생각하는 비용이 한 500엔, 그러니까 5천 원 정도다. 이게 밥과 커피 포함이라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빠듯하겠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보통 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예.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였대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거나 네. 주먹밥을 먹거나 그리고 커피도 이제 1,000원짜리 먹거나 이렇게 이제 음. 5,000원 안에서 해결하고자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게 많아지고 그 비용을 줄여서 자기 시간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점심 시간도 줄이고 그 네. 나머지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신입사원이나 MZ 세대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점심 시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민노우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번에는 뭐 반찬이나 조리된 음식을 그 어떤 이제 아까는 반찬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완제품, 조리된 음식을 그 주문을 받아서 오전에 이제 한꺼번에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로 배달을 해주는 건데요. 예. 근데 오전에 이제 한꺼번에 주문을 받으면 근처에 있는 식당의 메뉴들을 주문을 받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오전에 주문이 다 들어와요. 그럼 오전에 그걸 만들어서 예. 그걸 이제 그 배달하는 업체에다 넘기면 배달 업체가 이제 그 각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점심시간 이전에 배달을 해주는데 예. 음식이 뭐 식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그렇죠? 배달을 하면 예. 그런 경우에 또는 뭐 불거나 하는 거는 국물이랑 뭐 이런 면이나 이런 걸 따로 예. 분리해서 주거나 또는 이 음식 보관함을 설치를 해놓고 그 기업에 음식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따뜻하게. 네.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점심시간이 되면 예. 자기 그 함에 터치를 한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터치를 하면 그 함이 열리고 자기가 주문한 메뉴를 픽업해서 먹을 수 있는. 네.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는 자기만의 도시락 전용 사물함을 갖다 준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민노우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앞에 뭐 여러 가지 자판기들이 생기겠죠. 네. 뭐 반찬 냉장고도 있고 음식 보관해주는 그런 온도 그 조절이 가능한 예. 그런 냉장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여러 명 점심 시간에 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을 네. 많이 받을 예. 수 없는데 오전에 한꺼번에 받아서 주문을 해서 배달 업체에 해주면 넘기기만 좋고. 하면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야,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뭐 없지 않겠습니다만 주력은 아닌데 네. 여기는 이게 빨리빨리 퍼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좀 힘들다라고 하는 지역의 업체들은 배달 벤또라는 거를 또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배달 벤또는 금액이 399엔인데요. 4,000원. 네, 예. 4,000원인데 이게 밥, 국, 반찬, 그러니까 그달 그 가정식 백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직원 식당처럼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식당을 하나 이제 계약을 해서 네. 단 매일 30명 이상 주문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으로.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어서 온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399엔에
밥국, 반찬을 서비스해서 그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가 한 11시 40분 되면은 회사에다가 이제 갖다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99엔이니까 1엔이 남잖아요. 예. 그럼 그 1엔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회사 내에 커피가 약 300원 정도 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그 커피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제 그 회사 낸다고 자판기 합니다. 운영비로. 네. 아니 이럴 거면 편의점 본사들도 아예 네. 편의점에다 갖다 놓고 나서 선착순으로 팔고 다 떨어졌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회사랑 계약을 해서 편의점들이 아예 그냥 회사로 도시락을 보내주면 편의점 도시락 맛있어서 빨리 돈 떨어진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지금 패밀리마트, 콤페이토, 그다음 글리코, 세븐일레븐 이런 예. 곳이 대표적인 그 편의점 브랜드들이 서로 분야를 경쟁하지 않으면서 네. 찾아가는 그 사무실 편의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설치비를 받지 않는 곳도 많고요. 네. 이제 기업 종업원이 많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설치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랑 생활용품 위주로 해놓고요. 네. 그리고 글리코 같은 데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중심으로 해놓고 또 뭐 콤페이토 같은 경우에는 야채와 과일을 특화시켜서 예. 그렇게 이제 사무실을 찾아가는 그런 편의점 서비스를 제공을 사무실마다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자주 나가고 직원들이 찾을 만한 그런 거를 딱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진열해 놓는다.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이거- 심지어 이게 관리의 이슈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진열해 놓고. 네. 그래서 유통기간, 특히나 유통기한이 그런데요. 네.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예 구매가 안 되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버튼이 터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유통기한도 다 관리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의 니즈에 따라서 메뉴도 뭐 품목도 계속 바꿔가지고 네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밑에 편의점 가서 사오지. 그럴 텐데 근데 번잡스럽게 뭘 이런 걸. 네, 근데 실제 편의점에 가면 네. 그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대요. 이제 이 가게들이 잘 안 하기도 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심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없으니까 없어지니까.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이 많긴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들과 여러 명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하지 말고 비접촉 방식으로 오히려. 편의점 제품을 쉽게 안전하게 구입해서 점심을 즐겨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장님도 아유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싶을 텐데도 하는 거 보면 네. 그만큼 심각한가 보네요. 밖에 네. 나갔다가 1시간 동안 헤매다가 그냥 밥 못 먹고 들어오는 직원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확진자와 접촉이 되거나 했을 때 또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거나 그런 위험 요소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예. 여러 가지 직원들의 안전이나 또 복지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용 냉장고나 스마트 보관함,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나 브랜드들 그리고 이 브랜드들이 배달 서비스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일본의 점심시간 문화. 우리는 이렇게 안 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네. 직원들도 밖에 못 나가고 그럼 다 도시락 배달 오면 이제 사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그냥 같은 장소에서 먹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로그인디 조영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